전교 회장 뽑는다고 쳤을 때 각 반들 인원수가 비슷비슷하잖아요. 38명, 36명 비슷한 학급들 10개가 이제 뽑는 건데 같은 학급에서 같은 투표수가 집계됐다고 해서 이게 부정이다? 이걸 가지고 5억 9천만 분의 1 또 어쩔 때 5천만 분의 1 뭘 갖고 계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희한한 계산 결과를 갖고 와서 이게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걸 결론으로 먼저 내려놓고 짜맞추기식으로 근거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의 계산까지 나오고 틀린 얘기하는 건데 고동진 의원의 말이 너무나도 정확하죠. 수학을 못 배운 사람이다. 장동혁 대표의 저런 지능으로 만약에 판사하고 선관위원장 겸임했으면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고요. 지금 슬슬 부정선거론에 또 올라탈 준비를 합니다. 왜? 쫓아내려고 하니까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몇 군데 그 개표 결과를 보니까 동수가 나온 곳이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에서 딱 문제되는 데만 뽑아가지고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개표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서 몇 대 몇 나왔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투표함 속에는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야 확률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도 맞는 데가 없다. 그게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장동혁은 그래도 뭐 공부 좀 했다는 자가 이번에 뭐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와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5억 9천만 분의 1이고 전남 광주 선거 사례까지 더하면 5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을 6번 곱해야 한다. 확률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의원이 참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겁니까?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양반에게 수학을 안 했나? 데이터도 증거고. 그 확률, 통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계학자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해당 선거구의 각 후보 지지율, 유권자 성향 등 재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확률만 계산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숙명여대 통계학과 김영원 교수는 같은 지역 안에 같은 후보자의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한 득표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확률이 높다, 낮다고 따지는 건 재반 요소가 많아서 너무도 복잡해서 계산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저게 제가 단순화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전교 회장 뽑는다고 쳤을 때 각 반들 인원수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38명, 36명 이렇게 비슷한 학급들 10개가 이제 뽑는 건데 같은 학급에서 같은 투표수가 집계됐다고 해서 이게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네마다 숫자가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너무 많은 선거구에서 일제히 투표를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저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5억 9천만 분의 1 또 어쩔 때 5천만 분의 1 뭘 갖고 계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현실 그 자체로 우연한 일도 일어나는 게 현실이고요. 통계로 설명이 다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5억 9천만 분의 1이라는 희한한 계산 결과를 갖고 와서 이게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부정선거라는 걸 결론으로 먼저 내려놓고 짜맞추기식으로 근거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의 계산까지 나오고 틀린 얘기하는 건데 뭐 고동진 의원의 말이 너무나도 정확하죠. 수학을 못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 그 시비를 거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광주 전남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안군 하이면이 이제 민영배 후보하고 이정현 후보가 붙었잖아요. 506대 42가 나왔는데 여수시 3일동도 506대 42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신안군 하이면이 506대 40인데 거기에서 506대 42 나오는데 찾아봐봐. 그러니까 저기 여수시 3일동에 506대 42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군 엄담면은 606대 57인데 와 장성군 북하면에도 606대 57이 있네. 그 부정선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선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좀 부족한 사람도 이걸 조작을 하려면 나 같으면 606대 57이면 607대 56으로 하겠다. 이게 숫자니까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자면 문제가 된 지역 인천의 경우는 송도 1동과 송도 2동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광주 전남 통합시장의 경우는 행정구역들이 달라요. 뭐 영광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수 어디도 있고 어디 이제 이런 데인데 이제 똑같은 숫자. 근데 이제 송도 1동과 송도 2동을 놓고 제가 한번 나름대로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를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사전투표에 나온 득표수더라고요. 이게 본투표도 아닙니다. 사전투표에 나온 득표수. 그러니까 전혀 외지에서 여행하다가 또는 뭐 어디 가서 송도 1동의 주민인데 바깥에서 찍은 게 모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송도 1동이 예를 들어서 3,304표 대 뭐 1,404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 중앙선관위 인천 지역을 이제 담당하는 누군가가 입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송도 2동, 송도 3동, 송도 4동에도 저는 똑같이 레퍼런스처럼 뜨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 그래서 송도 2동은 또다시 집계가 되면 그걸 지우고 새로운 숫자가 대체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 혹시 이런 게 오류상 떠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듯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감사원이나 또는 내부 감찰 또는 뭐 다른 방식의 뭔가 수사, 뭐 합동수사본부가 이것도 만약에 직무유기, 그다음에 의도를 가진 왜곡, 조작 이런 징후가 보인다면 이건 수사의 대상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런 업무상의 오류라면 이건 명확히 찾아내야죠. 당연히 찾아내야죠. 그래야 규명을 해야죠. 그래야 저런 부정선거를 외치는 이 무모한 자들에게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전 그래서 국정조사를 정말 빨리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것 제가 말한 그런 의문점도 좀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거든요. 이번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의 한계는 판사 출신들이, 그러니까 판사들이 겸직하면서 선관위의 구조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지 사장 구조로 돼 있어서 중앙선관위원장도 호손으로 뽑히는데 대법관들이 가서 하고, 시도 선관위원장도 다 그 법원장들이 가서 하고, 시 군 단위도 부장판사들이 가서 이렇게 겸임을 하니까 사실 이거는 선관위 늘공들의 어떻게 보면은 업무 환경상의 천국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렇죠. 독립적으로. 뭐 명분상 독립이지 말이 좋아 독립이지 그냥 자기들끼리 해먹도록 그 카르텔을 용인해준 격이 된 거죠. 사법부가. 전 그런 차원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저런 지능으로 만약에 판사하고 선관위원장 겸임했으면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고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데 제가 3월 28일생이거든요. 그럼 저랑 생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 부정출생자입니까? 제가 1409호를 살아요. 아파트 종류 없이 제가 1409호 사는데 누가 1409호 산다 그래요. 그럼 부정거주를 제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은 숫자라면 저는 3월 28일생 누구 만나면은 야 우리가 인연인가? 되게 또 반갑고 더 좋던데 이걸 부정 출생으로 엮어버리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좀 정신을 제발 뭐 차리라고 차려지진 않겠지만 좀 정신이 많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유권자 수가 적을수록 그렇게 일치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높아지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가증스러운 것은 본인은 이렇게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증스럽게 짝이 없어요. 아마 이제 장동혁 곧 물러나게 될 텐데 장동혁 같은 자에게 이 다음 총선 공천 주겠습니까? 아마 차라리 지금부터 살 길을 도모하려면 부정선거 주장하고 황교안하고 합쳐서 당 만들어서 그쪽에서 공천 받아서 뭐 출마하면은 모를까. 오세훈의 경우는 취임했잖아요. 사퇴를 하고 재선거를 만약에 치르게 되면 삼성 규정에 걸려서 다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오로지 자기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회피 그거밖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여요. 이미 정치적 해결은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자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재선거라는 게 정치인들은 그만큼 심각한 사안인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다 알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옳다구나 하면서 재선거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연명을 하는 게 너무나도 웃긴 거고 씻을 수 없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말도 안 되는 저런 부실 관리가 드러나면서 이제 공정하지 못했던 것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들이 재선거를 외치면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업에 종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부정선거론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그 잠실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그쪽 앞에는 이 시위대들이 모여가지고 그쪽에 이제 핸드볼 경기장이니까 그 안에 뭐 핸드볼 선수들도 들어가서 짐도 챙겨야 되고 또 뭐 수영 선수들도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막고 나오면서 막 검문을 하고 짐을 까보라고 그러고 양말까지 벗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경찰은 이걸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말입니다. 해방군가? 경찰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도발을 유도하는 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던데요. 그건 사인 간의 싸움에서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치안 유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자들에게 지금 앵커께서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양말을 뭐 벗겨봐야 된다라고 조롱 아닌 조롱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었다고 그래요. 여학생 선수니까. 청소년들이었더라고요. 미성년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모욕감을 주고 공포감을 줬는데 경찰은 그걸 보고만 있었다. 전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고 분노했습니다. 그건 뭐 송파 경찰서장의 사의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이건 좌와 우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공권력이라는 건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왜? 공공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바로 그 현장은 공권력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 거였고 그건 무법천지고 치외법권 해방구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사후라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부정선거론자들은 이제 그쪽을 일종의 어떤 터전으로 삼고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이 부실 선거 관리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 상황을 틈타서 이제 부정선거론을 오래 외쳤던 세력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전한길이나 뭐 황교안 이런 분들의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지금 본인들의 어떤 터전을 삼아가지고 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까지도 지금 오염을 시키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쫓아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결국 원론대로 돌아가면 이 선관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결국 이 문제 해결을 또 방해하는 게 지금 또 이 부정선거론자들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 있는 곳이 많죠. 문제 있는 게 뭐 한두 개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또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이런 뭐 경찰의 공권력까지도 발동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이 공해 붕괴 상태에 와 있는가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이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역할 속에 참 우리가 어려운 과제 앞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뭐 그건 국민의힘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우리 주권자분들께서 정말 이제는 이 우리가 풀섭 들어갈 때 잡초도 뽑고 이 아닌 건 아닌 걸로 우리가 가지치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그런 옥석 가리기가 좀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여기에서 비겁하고 더티한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 자가 저는 바로 장동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은 본인 입으로 나는 부정선거론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로 뭐 불리해지니까 아닌 것처럼 당론을 정해서 발표하는데 본인은 또 빠지고 뭐 나 한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냥 거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별소리를 다 해대는데 결국은 그 욕심이 뭐겠습니까?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진작 물러나야죠. 바로 그날 물러나야죠. 그 전에 물러났으면 또 달라졌겠지만. 그런데 본인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막았던 사람은 다 되고 본인이 지원했던 데는 안 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물러나야죠. 그런데 재선거 해야죠. 재선거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선거를 하면은 서울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오세훈 어떻게 돼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세훈 물러나라는 얘기냐? 당연히 그렇게 기자가 물어보죠. 그런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침해된 범위를 보면 매일매일 그 숫자가 달라지고 있지만 거의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후보 한 명만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특정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 계시니까 유권 해석 좀 해보십시오. 오세훈의 경우는 자 취임했잖아요. 사퇴를 하고 재선거를 만약에 치르게 되면 삼선 규정에 걸려서 다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재선거니까 당선. 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예. 재선거니까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법적인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아 이거 오세훈 하나만을 지금 뒷다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특정인 운운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재선거라는 게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선관위의 몫인 거죠. 그러나 정치적인 구호다라고 오세훈이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했던데 저는 그 정치적인 구호가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 그게 아니고 오로지 자기 선거 참패에 대한 이 책임 회피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에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장동혁이 저렇게 버티기 들어간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뒷발로 뭐 하나 쳐가지고 얻어 걸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런 불행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될 주된 책임이 있는 당 대표, 야당의 대표가 저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한심스러운 것이고 결국 이 재선거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선거가 법적인 요건도 우리가 검토는 해야 되지만 재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죠. 국민들께서 뭐 법적인 요건 다 검토해서 재선거 이렇게 외치시진 않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수능 시험을 같이 보는데
그 관계 당국에서 용지를 시험 문제지를 들 복사해 가가지고 몇몇 수험생들한테는 시험지를 못 줘서 시험 못 본 상황이에요. 그럼 그 시험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정권 침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본인의 저런 정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날뛰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선거하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선거 소총을 통해서 선관위가 바로잡는 방법, 그 선거 소총 이후에 법원에 가서 단심제로 법원이 바로잡는 방법, 내지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뭐 특별법이나 이런 특별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선거를 다시 치는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미 정치적 해결은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자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재선거라는 게 정치인들은 그만큼 심각한 사안인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옳다구나 하면서 재선거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연명을 하는 게 너무나도 웃긴 거고, 장동혁 대표는 처음에 재선거하자고 주장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이기니까 또 재선거 철회했다가 인제 와서 또 뒤늦게 재선거를 말하고 있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의 문제까지 같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사전투표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투표장에서 용지가 부족했던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려는 게 너무 커서 전 이런 부분까지도 장동혁 대표는 씻을 수 없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제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말이야. 이거 지금 재선거가 막 얘기가 나오고 부정선거도 참 저기 하는데 이럴 때 내가 한번 좀 계속 이걸 가지고 올라타면은 내가 좀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재선거 하자고 하면 저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요건이 잘 안 돼요.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요건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줬느냐를 놓고 판단을 또 하니까 법적으로는 쉽지 않죠. 안 돼서 그렇지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뭐라고 그럽니까? 진작에 지금 리더 자격도 없는 자가 저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장도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목소리를 내면서 사태에 대한 목소리를 좀 상쇄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오세훈 시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미 사퇴를 안 하고 버티나 의미가 없는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가 찾아와서 도와주기를 적극적으로 원한 후보가 몇 명이나 있을까. 특히 수도권에. 이게 버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미 심리적으로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오세훈 말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네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미 장동혁은 리더로서의 지위를 잃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선 분기점이 하나 있잖아요. 예. 오늘 10시부터 시작한다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 선출. 셋 다 장동혁 지도부 교체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충격파 중에 하나. 그다음에 어제 했나요? 그제 했나요? 그 초선원들 모임 대안과 미래라는 그 모임에서 나온 여러 발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성훈 의원이든가요? 지금 수석 대변인도 당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지금 되뇌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당내 이런 거를 의견을 모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되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선거 또는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장동혁과 그 주변에 있는 최고위원이라고 지명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 이외에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조언을 하자면 정당이라는 게 선거를 치르고 나면 우리가 이번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민심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이제 복기를 해야 되고, 흔히 말하는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반성을 해서 다음 선거 대비해야 되고, 그래야 외연이 넓어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거 할 겨를을커녕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윤호개인 세력으로 그냥 다시 똘똘 뭉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실이다, 모습이다. 이게 참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국힘당 원내대표들이 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장동혁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버티면 끝이죠. 방법 없죠. 방법은 없고요. 지도부가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고위원들 선출직 4명,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당원 규정에 지난번에 따라서 요건을 더 강화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도부를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당원 소환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당원들의 구조가 장동혁 대표와 인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많고 또 당원 소환제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것도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통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패배한 정당의 대표는 개표 말미에 와서 종이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면서 비대위를 가는 게 그나마 대한민국에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정치의 마지노선인데 이 장동혁 대표는 저 지금 소위 말하는 부실관리 사태를 기화로 해서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손을 잡고 이 사안에 올라타가지고 본인의 임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 시도도 어차피 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버텨봐야 1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선 공천 본인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이제 1년이 더 남은 거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집에 안 가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버텨도 본인이 얻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당 내에서 장동혁 대표 물러가라는 얘기가 더 심하게 분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년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죠. 오세훈 시장의 표현 중에 맨 마지막에 심리적으로는 더 이상 뭐 대표가 아닙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진작부터 심리적으로 대표 아니었죠. 심리적으로 오래됐죠. 대표면 와서 유세해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근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제 뭐 그런 말을 들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언감생심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자인데 또 그 옆에 붙어 있는 자들이 또 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국힘당에서 부정선거론자들 말을 좀 먹어주는 것이 장동혁이니까. 김병식 의원이 7표 차이로 예. 신생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친한계가 되게 실망했을 줄 알았는데 느긋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들어가봐야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거를 엎을 수 있는 판은 아니고 장동혁 남은 임년 1기 다 한다고 해도 총선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괜히 거기 들어가서 한동훈 친한계가 상처 입느니 1년 좀 기다렸다가 그때 하겠다라는 식의 느긋한 태도이면서 근데 김도읍 후보가 생각보다 표 많이 받았네? 라고 하면서 또 당내 노선 갈등을 안 하겠진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비추는 걸로 봐서 저 당은 아마 장동혁 대표 임기 내내 그리고 그 1년 뒤에 있을 이제 전당대회에서까지 계속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혁이나 국힘당이 이번 선거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상 코미디 아닙니까?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국힘당 잠깐 얘기해 보지요. 어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는데요. 여러분 그 국힘당 내부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실 수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보고 그래 저렇게 희망이 없는 당은 빨리 좀 해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사람들이 세 사람이거든요. 정점식 그다음에 김도읍 성일종 이렇게 세 사람인데 뭐 성일종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김도읍 의원이 이제 지난번 선거 때 아예 한동훈이 단일화해야지 우리가 내보내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과는 반대인데 정점식은 완전 그냥 장동혁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뽑았다. 그건 뭐냐? 이번 선거를 반성하거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좀 녹여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점식 새로 뽑힌 원내대표 말고 두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되면은 정점식 뽑으면 도로 친윤당 된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혹시 그 녹취 준비됐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정점식 의원님께서 지금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도로 친윤당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을 텐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죠. 그런 와중에 다시 원내대표 나온다고 하면 이거 논리적인 모순이고 이게 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지 않냐라고는 국민의 정 후보님이 되시면 도로 친윤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뭐 이제 성일정 의원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국힘당 내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누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점정식 의원이 신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7표 차이로 예. 신승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 어제 또 이제 친한계 패널이 있는 방송에서 보니까 오히려 저는 친한계가 되게 실망했을 줄 알았는데 느긋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당장 들어가봐야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거를 엎을 수 있는 판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동혁 남은 2년 1기 다 한다고 해도 총선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괜히 거기 들어가서 한동훈 친한계가 상처 입느니 1년 좀 기다렸다가 그때 하겠다라는 식의 느긋한 태도이면서 근데 김도읍 후보가 생각보다 표 많이 받았네 라고 하면서 또 당내 노선 갈등을 안 하겠진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비추는 걸로 봐서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당은 아마 장동혁 대표 임기 내내 그리고 그 1년 뒤에 있을 이제 전당대회에서까지 계속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 이긴 거냐 진 거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은 뭐 그건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상으로는 이겼는데 정말 여기는 꼭 이겼어야 되는데 하는 데가 져서 이걸 이겼다고 하기도 그러고 졌다고 하기도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니 장동혁이나 국힘당이 이번 선거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상코미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국힘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우재준이라고 그 젊은 최고위원이 우리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광안이 무슨 개소리냐 뭐 이랬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특히나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 많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시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출마를 하셔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만이 있는 당원들도 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근데요, 저는 화장실 뒤로 불러서 한 대 때려보겠다는 느낌인데요. 조광안 같은 자가 정말 저게 이제 저런 자들이 부족한 게 뭐냐면 공식 석상이죠. 그러면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몰라. 근데 이게 공식 석상이고 최고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철없는 소리다,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숙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을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저는 사실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논쟁은 나중에 합시다. 거기 논쟁하려고 모여있어 지금. 아니 논쟁하라고 사람들 이렇게 자리 깔아놓고 이야기하세요 했더니 논쟁은 나중에 단둘이 합시다. 야차를 뜨자는 거 지금. 단둘이. 그 앞에 무슨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 그 이미지를 패러디했던데 하겠다는 건가요? 뒤로 불러서 때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네. 아이고 야. 저는 깡패 집단이 저는 제일 너무 끔찍한 게 저런 짓을 했는데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의 당비로만 운영되면 아유하고 요하고 말겠는데 올해만 해도 몇백억이 들어가요. 선거 있는 애는 정당 보조금이 더 늘어나잖아요. 이 300억이 국민의당에 여기 계신 4명 우리 정의원님들의 세금이 다 간다는 게 너무 열받습니다. 와, 깡패 집단입니다. 12대 4로 진 건 분명한데 이겼다고 우겨버리더라고. 와, 무서운 사람들인데. 아니 원래 쪼기는 잘하는 게 우기는 거밖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잘 됐어. 정정식은 정치검찰 출신의 대표적인 도로 친윤이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또 선거도 이겼다고 우기고 우리 국민들은 우기고 거기에 빳빳이 되는 정책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정점식도 고시가 늦게 됐나 봐요. 이번에 소개할 때 보니까 윤석열하고 대학 법대 동기면서도 임관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 구수하지 않았어요? 정점식도 그쯤 했다는 얘기인가? 뭐 구술을 했는지 아니면 시험을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 면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법무관을 갔다 왔으면 3년 일찍 더 시작을 했는데 임관은 똑같이 임관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구수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아유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유 구수해. 정말 그 국힘당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한테 징역 2년 구형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이 뭐 무기징역인데 징역 2년 뭐 바닷물에 잉크 풀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다른 의미죠. 만약에 선거법 위반 것이 인정이 되면 그 490 몇 억인가 다 토해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400억 정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자기 자랑하고 가자면 네. 제가 방송에서 계속 공직선거법을 특검이 빼먹고 있는 것 같다. 아. 여기 정어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가 있던 이제 동기 선후배들을 만났는데 너 때문에 수사범위 늘어났다라고 막 탓을 하더라고요. 아, 박수. 왜 그거 빼먹었냐 그러니까. 그거 보고 쇼츠 돌아가고 그거를 이제 결정권자분들께서 보고 그거 예. 그때 마지막 그 특검 말미에 시작됐잖아요. 그때 시작됐던 이후에 제가 한 스푼이라도 넣지 않았나 해서 그 결과를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약간의 지분을 넣겠습니다. 네. 건진을 모른다는 거하고 윤우진, 윤대진 사건이 개입 안 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기소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네, 너무 잘된 기소죠. 지방선거 끝났는데 저도 숟가락 하나 꼭 네. 얹어주세요. 꼭 얹어주세요. 누구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이렇게 기소가 되면 자기가 구형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 왜 그냥 두나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떻게 맞습니다. 좀 해야 된다. 한모? 예? 한모? 있어요. 모 사람이 없는 사람. 뭐라는 걸 붙이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네요. 아 참 그 정구석 변호사님 쿠팡 관련해서 그 소송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봤습니다. 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247억 원 과징금 물렸네요. 바로 저희 지금 담당하고 있는 송무 담당팀에 기사를 포워딩했고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송무달 절차나 이런 거를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저희가 네이버 카페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게 3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신청한 게 맞느냐를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분들은 다 해결이 됐고 이제 미성년자분들에 대해서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 외국인 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분들이 진짜로 가입돼 있는지랑 외국인 등록증이랑 이런 거 크로스 체크하는 거 그리고 또 그 3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생년월일 잘못 입력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 재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법원이랑 저희가 그 데이터를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갖고 이게 워낙 저희가 솔직히 다른 법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뭐 300명, 뭐 많아봐야 3,000명 이렇게 그렇죠. 저희 30만 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예, 이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이 30만 법원도 명. 너무 힘들고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직 본안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30만 명 우리나라 역사의 최대치의 이제 집단 소송은 아직 도입 안 돼. 집단적 소송이잖아요. 단체 소송이죠. 예. 저희 지금 변호사가 거기에 5명 이상 들어가 있고 저희 정말. 직원까지 하면 10명이 넘게 지금 거기 가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징금이 6천억 원이 넘는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과징금 사상 가장 높은 액수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인정한 것은 그 소송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저쪽에 불법 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예.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바로 포워딩했던 이유가 이거 자체를 또 첨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정부 입장은 이렇다.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걸 사법부에 전달하는 걸 수 있고 한 번에 사실 판단이 상정부를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자료고 저도 이제 디테일 뭐 보도 자료나 좀 살펴봐서 만약에 저기 내용에서 쿠팡의 중과실이나 정말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 인정됐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청구 금액을 10만 원으로 했는데 조금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볼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 쪽에서도 저 과징금 부과 절차에 이의 신청하는 게 있겠죠? 예, 무조건 할 거라고 봅니다. 행정 소송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반성이 없는 자니까요.